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서로 충격적인 발언이 오고 가며 심지어는 주먹 다짐 전까지 갔을 정도라고 하죠. 놀라운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후 직접 한국을 방문한 저명한 국방 전문가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This is going on at West Point as we speak. To our future military leaders, sir, I would encourage you, I would demand.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분석팀에서 일하는 존이라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간 회의로 시작하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에드의 붉게 상기된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드가 신문 기사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헤드라인은 선명했어요. 한국,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저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었죠. 에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라며 북한의 침략에서 구해준 것도 경제를 일으켜준 것도 모두 미국 덕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료만 바라봤죠. 에드의 한국에 대한 편견은 팀 내에서도 악명 높았으니까요. 에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라는 게 모두 미국 기술을 그대로 베낀 짝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도 미국 M109의 복제품이라며 한국인들은 항상 남의 것을 베끼는 데만 능하다고 비웃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이 주둔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미군이 철수하면 곧바로 무너질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인 사실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에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너무 순진하다며 크기도 작고 역사도 짧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4위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펜타곤의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하게 빛나는 날이었죠. 하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그 밝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에드는 다시 한국 예비군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 마시고 바비큐나 구워 먹는 주말 피크닉이라고 비웃으며 실탄 사격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총을 들면 자기 발부터 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병역제도는 기술적으로 선진국 흉내만 내는 후진국의 자존심을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며 실전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도망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객관적인 분석 없이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한국 국방을 깎아내렸죠. 한국이 만든다는 무기들은 겉모양만 바꾼 미국 중고기술의 재탕이라며 한국인들은 창의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소위 국산 무기라는 것도 실전에서는 작동조차 제대로 안 될 텐데 그걸 믿고 전쟁을 하려면 차라리 제사나 지내는 게 낫겠다고 비웃었어요. 한국이 수출한다는 무기들도 결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가격만 낮춘 저질 상품일 뿐 실제 전투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에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손에 들고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 전차. 생소한 이름들이었죠. 팀장인 마이클이 마침내 개입했어요. 오늘의 안건으로 넘어가자며 감정적인 논쟁을 중단시켰습니다. 회의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에드의 말처럼 그렇게 약한 나라일까?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기사는 과장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며칠 후, 저는 부서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배정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NATO 연계 방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였죠.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방산 시장 동향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막대 그래프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이클 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 중 방산 역량이 급성장하는 국가들을 집중 분석하여 향후 군사 협력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이 프로젝트의 분석 책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눈앞의 태블릿에는 분석 대상 국가 목록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팀장이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질문할 듯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에드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에드는 이 프로젝트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 같은 나라를 조사하는 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는 도발적인 제안을 던졌죠. 얼마나 엉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에드의 도발이 정확히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수긍했어요. 실제로 상부에서도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소규모 팀이 한국을 방문하여 실제 무기 성능을 확인하고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에드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직업적 책임이라고요. 객관적인 사실만이 우리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방산 무기 실사와 국방 전략 평가를 명목으로 공식 출장이 결정되었죠. 최신 한국 국방백서부터 주한미군 보고서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에드가 그토록 폄하했던 무기들이 실제로는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클 팀장이 저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어딘가 먼 동쪽에서는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에드의 도전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 얼마나 엉성한지.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죠. 기내 모니터에는 한반도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비행기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승무원이 건넨 따뜻한 물을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출발 전 다운로드해둔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70년 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 피난길에 오른 민간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생생했죠. 한반도의 참혹한 역사가 제 눈앞에서 흘러갔습니다.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인구의 10%가 사망한 끔찍한 전쟁, 완전히 파괴된 인프라, 그리고 그 후 놀라운 속도로 재건된 국가의 이야기를.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노트북 화면을 한국의 K방산 관련 자료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은 방대했어요. K2 전차의 재원부터 FA50 경공격기의 성능 데이터까지 숫자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K9 자주포의 수출 성공 사례였어요.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까지. 심지어 유럽의 군사 강국들도 이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태평양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간의 흐름은 더욱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의 전투력 지표를 하나씩 분석하며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수치상으로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에드의 비웃음 섞인 표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전 국민적 방위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발전한 독특한 군사 문화,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이어지는 예비군 훈련 시스템. 미국과는 분명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에드가 말한 것처럼 주말 소풍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효과적인 방위 시스템일까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날아갔고 저는 자료를 읽다가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가 낯선 군사 훈련장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고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죠. 깨어나 보니 기내는 어두웠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발한 지 10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곧 아침이 밝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켜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그래프를 살펴봤어요. 가파른 상승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승무원은 곧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한반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와 산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곧 모든 의문의 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가랑비가 창문을 두드렸죠. 동행한 주한미군 연락장교는 오늘의 일정이 상당히 특별한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외국인에게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군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저희는 내부로 안내되었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구령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비로소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기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 위로는 실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락장교의 설명으로는 특전사 대원들의 극한 침투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훈련은 계속되고 있었죠. 모니터링 부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진흙 범벅이 된 얼굴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죠. 에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 군인들의 실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교관의 호각 소리가 울리자 대원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꿨습니다. 완벽한 동기화된 움직임이었어요. 절도 있는 구령과 함께 그들은 다음 과제로 이동했죠.
연락장교는 한국 특전사의 훈련 강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귓속말로 덧붙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화생방 훈련장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특수 방독면을 착용한 대원들이 독가스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선 한국군 소령은 이것이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어요. 북한의 화학 무기 위협에 대비한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군도 물론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훈련은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비한 진짜 전투 준비였습니다. 그들에게 화생방 위협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죠. 점심시간,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지금까지 본 광경을 정리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점이 분명히 보였어요. 미군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화력을 바탕으로 한 훈련이 주를 이루지만 한국군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특전사의 근접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건물 침투부터 인질 구출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을 방불케 했어요. 팀워크의 정확성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죠. 훈련을 마친 대원들의 표정에서는 피로보다 만족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특전사 지휘관과의 간략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는 특별히 과시하려는 모습 없이 담담하게 부대의 일상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죠. 저희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곱씹었습니다. 에드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첫 문장은 단순했어요. 한국 특전사의 훈련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다음 날 한국 방문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K방산의 핵심 무기 체계들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경기도 외곽의 한 군사시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안개 낀 들판 위로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군사시설에 도착하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검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모든 전자기기는 보관함에 맡겨야 했고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도 심지어 펜타곤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보안이었죠. 브리핑룸에서 저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각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독자 개발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적 설계라는 점을 강조했죠. 이론적인 설명이 끝난 후 저희는 실제 시험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맞이한 것은 K9 자주포였어요.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죠. 귀마개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곧 시작될 사격의 위력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지가 진동했어요.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이은 발사에도 정확도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어요. 수십 개의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정확성이었죠. 목표물을 향해 쏘아올린 로켓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타격점을 강타했어요. K2 전차의 시연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달리는 모습,
정지 상태에서 이동 중인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포탑의 안정성, 그리고 첨단 전자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한국의 산업 지형에 최적화된 현가 장치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우수해 보였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만난 외국인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방산 전문가는 K9 자주포의 발사 속도와 정확성에 놀라움을 표했고, 영국 대표는 천무 시스템의 가격 대비 성능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간이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저는 오전에 본 광경을 정리했어요. 에드의 말처럼 짝퉁 무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배울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산이 한 수 위였어요. 오후에는 방산업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생산 라인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현장이었어요. 무인 전투 시스템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적 식별 기술까지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지하철역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보다는 훨씬 덜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서울 도심의 한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출근길 풍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민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더니 질서정연하게 대피소로 향했어요. 혼란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순식간에 대피소로 변모했어요. 가방을 든 직장인부터 학생,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정해진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움직임과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민방위 의무 대상이 아닌 노인들과 청소년들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무원은 한국 사회의 안보 의식이 세대를 넘어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단 국가의 현실에서 이런 훈련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죠.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남성들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어요. 그들은 아침에는 회사원이었다가 오후에는 군인이 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의 설명으로는 한국 성인 남성은 병역 의무 이후에도 8년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훈련 내용은 실전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실탄 사격부터 전술 훈련까지 그 수준은 상당했죠. 사격장에서 목격한 장면은 에드의 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양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은 회사원들의 사격 실력이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표적을 정확히 맞췄고 팀워크도 매끄러웠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주말 소풍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훈련을 마친 한 예비군에게 간단히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매년 이 훈련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에서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정도 훈련은 당연하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훈련장을 떠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군대만 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하나의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보 개념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민방위와 예비군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전 국민이 잠재적 전투원이라는 개념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참관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호텔을 나섰어요. 군용 헬리콥터가 서울 외곽의 헬기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죠. 헬리콥터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험준해졌어요. 도시의 빌딩들은 사라지고 울창한 산맥과 강이 펼쳐졌습니다. 비무장지대까지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최전방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연합훈련 지휘본부에 도착하자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함께 작전 지도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한미군 장성의 안내로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이 대형 스크린에 투영되고 있었죠. 오늘의 훈련은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혼합된 부대가 적의 침투를 저지하고 반격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한국군 장교들의 작전 분석과 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 지휘관의 상황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돋보였어요. 미군 장성이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북한의 전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작전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미군도 이 부분에서는 한국군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 야전 식당에서 미군 장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국군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어요.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은 든든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군의 첨단 장비와 한국군의 지형 이해도가 결합되면 무적의 조합이 된다는 의견이었죠. 오후 훈련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실제 포탄이 날아가고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는 생생한 전장 환경이었어요. 그 속에서 한미연합군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한국군 특수부대의 침투 작전은 미군 관계자들도 감탄할 정도로 정교했죠. 훈련이 종료된 후 합동평가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지휘관들이 함께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또 한 번 한국군의 철저함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오류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다음 훈련에서는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장 언덕에 올라 비무장지대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능력과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저는 에드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들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의지와 준비성, 그리고 국가적 결단력의 문제야.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고층 빌딩 숲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이 도시가 불과 70년 전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공식 일정의 마무리로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의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측 관계자들은 체계적인 자료와 예리한 분석력으로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죠. 글로벌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도심을 걸으며 이 나라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담고 싶었어요. 전쟁기념관부터 첨단 기술의 상징인 디지털 광장까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학생들,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노인들까지. 이 모든 일상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저녁, 한국군 간부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전통 주점이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도자기에 담긴 소주와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죠. 처음 마셔보는 소주의 특별한 맛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 중령은 조용히 자신의 군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제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닌 사명감이었어요. 그에게 군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와 가족을 지키는 소명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비우고 그가 말했어요. 진짜 국방은 무기보다 정신이라고. 가장 강력한 무기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지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첨단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의지였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정신이었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역설적 지혜였습니다. 늦은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모은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에 담겨 있지 않았죠. 그것은 제 마음에 새겨진 경험과 통찰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아쉬웠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에드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단순 명료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그 강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의 푸른 바다와 산맥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도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컸다고. 그리고 저도 이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방은 단순한 무기의 숫자나 기술력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지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펜타곤에서 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깬 데이터와 사례들을 정리했어요. 에드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자신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큰 교훈을 통해 저는 더 나은 분석가, 더 나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평생 제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